영주 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 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24년간 이제 변호사를 하셨는데요. 변호사하면서 법원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위적입니다. 두 번째, 너무 사건 떼는데 신경 급급합니다. 그 해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권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법의 민주화 요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도 민주화 그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과감하게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건 처리 부분은 좀 더 그 심리와 관련해서 지혜를 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면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 사법부 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관료화 이 시정에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곽상도 의원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과 관련된 건데 96년과 2000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한 번은 1억 원 이상을 추징을 당하고 한 번은 1억 원 안 되는 돈을 추징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 사실대로 밝혔습니까? 아니면 그 검증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관련되는 세금 관계는 10년치를 그 제출하라고 했고 특별히 그 부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네. 밝혀지지가 않은 내용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이 사법의 관료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은 이제 대법원장이 있죠. 법관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 징계권 이런 모든 권한이 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법관이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문제되고 있다. 어제 박정아 후보자도 뭐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계, 뭐 국회, 언론 그 많은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행정권의 분산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있었던 문제가 되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 그 학술대의 제목이 뭐냐, 주제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인사권 제한, 이것이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법원장한테 인사권, 예산권 또 각종 그러니까 현 상태가 적정하다 아니면 좀 그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은 다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죠. 분산하는 방향으로 연구한다는 것 동감을 합니다. 또 내부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야죠.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사법평의회, 독립적인 사법평의회 또 내부적인 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외부 인사의 대거 참여 이런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법평의회라는 말은 제가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고 저도 관심을 크게 가져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현재 사법행정권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행정에, 그러니까 법관을 평가할 때도 지금은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법원장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런 법관의 평가도 대법원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죠. 예, 그 부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 또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을 없앤다. 뭐 4대강 수문을 개방해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공무원을 증원한다. 뭐 화력발전소 없앤다. 원전 폐쇄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또 원전은 원전 전문가들이 환경은 환경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원전을 없애는데 11년, 30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모든 또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 개헌을 해서 이제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개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 됐지 않습니까? 시대도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적절히 분산되고 하는 그런 필요성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좋은 그런 우리 사회를 앞으로 열어갈 그런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까지 오전 주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완주 진안 장수 무주의 출신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판사들의 그 연구 모임과 관련해서 법안에 그 내용들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가 정의롭고 또 공정한 이런 기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그 독립과 민주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명의 새로운 이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은 사법개혁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조재현 후보자는 11년간 법관으로 재직을 하고 또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상고를 졸업하시고 한국은행의 행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야간대를 다니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말하자면 뭐 전형적인 흑수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그 조재현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신 것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시켜서 대법원에다가 다양한 가치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봐서 아마 편협해서 추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본인의 원래 소신과 가치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문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조재현 후보자가 그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있었던 판결과 관련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조재현 후보자는 82년부터 93년까지 11년간 판사로 재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맞습니다. 예. 그 판사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한 기간은 전두환 노태우의 정권 시절과 거의 일치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법조계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중달력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혹은 뭐 민중의 소리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뭐 영장을 기각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그 보도들이 있고 그래서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군사정부라고 하는 시대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국 사건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서 반골 판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예, 들은 얘기도 있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보여준 이런 소신과 용기를 향후 대법관 취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시국 사건에 대한 소신 있는 판결 외에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적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82년도에 서울 민사지법의 판사로 담당하는 중에서 판결한 사건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그 사건에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때 그 쟁점이 됐던 것은 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을 주거용 건물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과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좀 쟁점이 좀 됐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후보자께서 그것을 좀 법 해석을 좀 넓게 해서 이런 주거 외의 목적의 일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 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뒤에 아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그런 해석례를 받아들여서 좀 더 넓게 그 주거용 건물의 개념 속에다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보호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입법이 좀 있었던 걸로 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적극적인 법 해석이 선례가 돼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후보자 판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법관 생활하면서 보람 있게 생각하는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장님과 다 배석 판사 분하고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현실을 좀 반영하자.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멍가게 딸린 주거용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현실을 좀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린 것은요.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지금 이제 그 후보자께서 그 이제 93년도에 지금 변호사를 개업하셨잖아요. 네. 개업하셔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하셨는데 건설, 부동산 관련된 이런 그 사건들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주택 부동산 분야의 현안과 관련해서 한번 후보자 소신을 듣고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집값은 물론이고 전 월세값이 폭등을 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등 서민 부담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크게 좀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당도 그렇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를 어떤 상한을 두자. 전월세 상한제라는 얘기. 그다음에 계약갱신을 또 청구할 수 있게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자. 또 표준 임대료를 또 만들자. 또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기존의 그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또 전가하고 또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두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식의 그 대처가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거 문제는 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그동안 많은 노력과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계약 자유의 원칙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이 주택 임대와 임차에 있어서는 힘의 우열이 있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부분을 적절히 배려해서 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하면서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정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그 다음에 특별히 김병욱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한 대로 따로요. 그럼 뭐 일단 질의하세요. 네. 해도 됩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조재현 후보자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온갖 본인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다만 이런 역경들이 본인만의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 학생들도 저기서 보고 있지만 그게 뭔가 본인만의 성공이 아닌 학생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대법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3번씩이나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3번을 추천받은 이유가 뭐라고? 남들은 한 번도 받기 어려운데 3번씩이나 물론 목표를 이루진 못했지만 3번씩이나 추천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이번 추천 받고 나서 삼수하셨군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은행원 생활도 했고 법관 생활도 했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고 또 뭐 그런 점들이 좀 이 사회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점이 고려됐을 거로 봅니다. 그 정권에 어느 정권에 관계없이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두 번은 요 말고 두 번은 어느 정권 때? 제가 최초로 추천받은 거는 2011년 말인데요. 어느 정권인지 그런 정권에 관계없이 예. 대법관이 되시리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박정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고 전화기를 떨려서 떨어뜨렸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을 제가 보면 지법 부장판사를 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단독 판사 때 단독 판사만 하셨나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시고 계속 법원에 남았더라면 고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승진을 하셨을 텐데 본인이 오늘 그 인사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원 실무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많은 사건들과 경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판사를 결정적으로 사법시험도 수석을 하셨죠. 예.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하고 통상적인 주류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법조계에서는 비주류로 이때까지 좀 오셨는데 굳이 판사를 그만둔 이유가 있었습니까? 뭐 신문에 보도는 좀 있었습니다만. 네, 있었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단 한 가지로 말씀하신다면.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 말씀을 늘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청렴을 지킬 수 없으면은 법원을 떠나라. 그게 초대 대법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없어서 떠나신 건가요?
저는 딸들과 그 솔직하게 말씀해 네, 주시고 그런 저는 평생 법관을 꿈꿨지만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평생 법관제가 되고 또 그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법관으로 또 이렇게 발탁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본인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개인 관리나 주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보도를 또는 방송을 보고 있는 변호사나 법관 지망생들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말씀에요. 그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관 평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르신 말씀인데요. 그 승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잘 치르면 법관이 될 수 있고, 법관이 임용이 되면 정년까지 거의 보장이 되는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폐쇄적인 사법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4년마다 재평가를 받습니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온갖 세상 욕은 다 먹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에 비해서 법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대 법관 재임용, 일반 법관이 임기가 10년이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6년이고요. 네. 근데 역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의 수가 과거 60여 년 동안 5명 정도 탈락을 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도 떨어지거든요. 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네. 그 재임용의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수치는 함 의원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일반론으로 좀 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제가 그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재임용 탈락 사유를 좀 자료를 달라 했더니 안 주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이나 이 변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민사재판에서도 심해요. 그런 게 판사들의 막말 뭐 이런 일부이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재판받는 민사 당사자가 무슨 뭐 그렇게 권위적인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 에 대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있었던 문제가 되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 그 학술대의 제목이 뭐냐, 주제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인사권 제한, 이것이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법원장한테 인사권, 예산권 또 각종 그러니까 현 상태가 적정하다 아니면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은 다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죠. 분산하는 방향으로 연구한다는 것 동감을 합니다. 또 내부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야죠.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사법평의회, 독립적인 사법평의회 또 내부적인 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외부 인사의 대거 참여 이런 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법평의회라는 말은 제가 이제 영주문경 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 태도, 소신 있는 답변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24년간 이제 변호사를 하셨는데요. 변호사하면서 법원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위적입니다. 두 번째, 너무 사건 떼는데 신경 급급합니다. 그 해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권위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법의 민주화 요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도 민주화 그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과감하게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건 처리 부분은 좀 더 그 심리와 관련해서 지혜를 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면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 사법부 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관료화 된다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개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 됐지 않습니까? 시대도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적절히 분산되고 하는 그런 필요성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좋은 그런 우리 사회를 앞으로 열어갈 그런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까지 오전 주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완주 진안 장수 무주의 출신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판사들의 그 연구 모임과 관련해서 법안에 그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가 정의롭고 또 공정한 이런 기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그 독립과 민주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고 저도 관심을 크게 가져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현재 사법행정권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행정에 그러니까 법관을 평가할 때도 지금은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법원장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런 법관의 평가도 대법원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 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죠. 그 부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 또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정규직을 없앤다. 뭐 4대강 수문을 개방해라.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공무원을 증원한다. 뭐 화력발전소 없앤다. 원전 폐쇄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뭐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이 또 원전은 원전 전문가들이 환경은 환경 전문가들이 오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원전을 없애는데 11년, 30년 이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모든 또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 개헌을 해서 이제 고쳐 이 시정에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곽상도 의원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과 관련된 건데 96년과 2000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한 번은 1억 원 이상을 추징을 당하고 한 번은 1억 원 안 되는 돈을 추징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 사실대로 밝혔습니까? 아니면 그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관련되는 세금 관계는 10년치를 그 제출하라고 했고 특별히 그 부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이제 네. 밝혀지지가 않은 내용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이 사법의 관료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은 이제 대법원장이 있죠. 법관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 징계권 이런 모든 권한이 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법관이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문제되고 있다. 어제 박정아 후보자도 뭐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계, 뭐 국회, 언론 그 많은 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행정권의 분산